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삼복더위라는 말 아시죠? 오늘이 그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는 복날, 단지 몸보신만 하는 날이 아니라 계절과 자연의 위대한 힘을 겸손으로 극복하라는 조상님들의 지혜 아닐까요? 땀 흘려 도전한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대표 선수들도 겸손히 금메달 아래에서 결과를 수긍합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의 경제적인 효과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봅니다. 조금 겸손하게 낮춘 금리, 돈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이 금리 통화 정책도 그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도미노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4차 산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복입니다. 생각해보니 겸손하게 엎드리면 결국엔 이 더위도 물러가겠죠.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좀 감이 안 잡힐 텐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에 국가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가 달려있다. 이렇게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4차 산업 다보스 포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 이 경쟁력에서 조금 뒤처진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어느 수준이며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보스 포럼에도 소개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뭐고 또 왜 중요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등장 배경을 보시면, 최근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정체가 지속되고,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지금 3%대 전후로 그 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에 봉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자본 등 이제 생산의 전반적인 이제 효율성을 측정하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내 이제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그 향후에 이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그 경제 원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지금의 경제 상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성장 또 저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 주춤하게 멈춰 있는데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디지털이라던가 생명공학들은 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정의를 보시면 그 3차 산업혁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이제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속도나 이제 범위, 그다음에 영향력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3차 산업혁명과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상호 이제 부상한 기술들이 이제 무인 운송수단, 네. 3D 프린팅, 로봇공학,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들도 물론 부상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또 서로 융합이 돼서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D 프린팅과 이제 유전공학이 이제 결합해서 생체 조직 프린팅이 이제 발명되는 등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환경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득 98년도에 이 IT에 정부가 힘을 쏟았던 기억도 떠오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래일 같지만 각국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올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전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정권 들어서면서 제조 부흥 정책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첨단 제조 파트너십이라는 이제 정책을 이제 내세우면서 첨단 제조업 혁신을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수단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산업 창출, 그다음에 비교 우위 산업 발굴 등을 통해서 일본 산업 부흥 전략 등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 경제 이후 제조업 3.0을 발표하면서 IT 융합, 그다음에 스마트 생산 방식의 확산, 그다음에 제조업 소프트 파워 강화 등 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각국은 벌써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또 제조, 산업에 대한 이 시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비교해 봤을 때 경쟁에서 조금 뒤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중요한 5대 요소로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유연한 노동시장,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인프라, 법제도 등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위스 최대 은행의 UBS라는 기관에서 이들 5가지 요소로 이제 국가별로 평가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신흥국들이 좀 이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2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요소들 중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 좀 25위를 기록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진국의 경우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 문제 등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 순위는 언제든지 이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순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이 2006년에서 2010년보다 2011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분석해 봤는데 최근 5년에는 더 하락했다. 결국 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규모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내 경기가 이제 침체되면서 수요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산업의 사이클상 보면은 대부분 산업이 그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다만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먼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같은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경영 성과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오히려 좀 국제적인 환경에서의 어려움 때문인데 뭐 구글이라는 인터넷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만 봐도 좀 변화를 볼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고 환경의 변화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거나 앞서 지적해 주신 개선점들, 좀 뒤처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안 좋은 경우겠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을 낮춰서 우리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이라는 그 상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를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점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지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뭐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일각의 분석에서 보면은 향후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또 이런 기술의 변화, 융합 등으로 인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또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생기거나 없어지는 직업의 어떤 패턴도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바이오 등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그 일자리 수요는 이제 늘어날 것을 본 반면에 그 단순직에 대한 이제 노동시장은 이제 기계로 대체되면서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무나 행정, 그다음에 제조나 생산 부분들이 크게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사업이나 재정 운영 등 측면에서 보면 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 경쟁력 또 규제 강화 뭐 여러 가지 융합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같은 기업도 최근에 보면은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개편하겠다. 뭐 직급 체계를 최소화하고 호칭을 생략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또 반바지까지 입게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 비전이나 이제 전략 수립할 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고려해서 향후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 건지에 대한 이제 예측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그런 기술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 측면에서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여서 이제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IT나 공유 경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규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 같이 좀 발전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면서 경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퀴즈 형식이고요. 정답 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네 글자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저조한 수익률 탓에 가입 실적이 감소했던 이것이 최근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적립보험료를 따로 분리해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보험사들이 사업비는 언급 없이 수익률만 강조하면서 가입을 광고하고 있어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납입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투자해서 그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성과를 나누어주는 보험 상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글자인데요. 그 액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름이 좀 특이하게 붙어있죠.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캠페인 들으시고요. 바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인데요. 이조차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간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해서 연체가 발생되면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탑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네. 낮다, 높다, 경제계와 이 노동계가 뚜렷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이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이제 정작 이 최저임금마저 못 받는 근로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요. 내년에는 12% 가까이 급증을 하면서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에 12.4%에서 올해는 14.6%로 높아지고 이 내년에는 16.3%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도 차이가 나는데 걱정입니다. 이 제도가 있는데도 왜 못 받는 건가요?
그 1차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 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뭐 최저임금법을 보면 이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가 이 근로감독에서도 이 경영주의 경영외로 등을 고려를 해서 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서 뭐 이런 법을 지킬 유인이 좀 함께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가 6천 건으로 웃돌았는데 2014년에는 1,600건으로 급감을 했고요. 작년에는 1,500건으로 줄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런 좀 약간 우스운 분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영세 사업주들은 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덩치, 뭐 세계 경제 순위 항상 우리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는데 9년 만에 11위로 다시 올라섰네요. 네, 그 세계은행이 집계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규모가 1조 3,779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쯤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는 2005년에 10위까지 좀 올랐다가 2006년에 11위로 떨어졌고요. 2015위까지 좀 뒷걸음질을 했었는데 2009년부터 다시 순위가 조금씩 올라서 2014년에는 13위로 올라섰고 지난해 다시 두 계단이 더 오른 겁니다. 다만 지난해 순위 상승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우리보다 좀 앞서 있었던 러시아와 호주 경제가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좀 경제 위축된 영향이 좀 컸다고 합니다. 예, 실제 경제를 더 반영하고 있는 이 명목 GDP 순위. 실제 생활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좀 뒷걸음질을 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를 보니까 27,400달러로 전 세계 46위에 그쳤습니다. 2014년에 42위였으니까 4단계 떨어진 건데요. 이 GDP가 국민 경제에 좀 덩치를 보여주는 지표면 이 1인당 GNI는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마다 다른 물가 사정까지 반영을 해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평가하는 이 구매력 평가 기준의 한국 1인당 GNI는 지난해 48위에 그쳐서 이제 6계단이나 밀려났는데 국가 경제의 덩치는 커졌는데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러니가 좁혀졌으면 좋겠네요. 자, 3년간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것도 오늘 화제가 된 뉴스였습니다. 네, 이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2013년에 504억 원, 2014년에 441억 원, 지난해 437억 원 등 최근 3년간 1,4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로또 당첨금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는데 이 뭐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정부 기금으로 좀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대부분은 이 당첨금 5천 원짜리 5등짜리였는데요. 미지급 5등 당첨금 규모를 보니까 최근 3년간 884억 원에 달해서 전체 미수령 당첨금의 64%를 차지를 했고요. 당첨금이 5만 원인 4등 미수령 당첨금도 166억 원으로 12%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뭐 5천 원 또 5만 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등도 있을까요 혹시? 네, 꽤 되더라고요. 그 1등 당첨금은 뭐 수십억 원에 달해서 이제 인생 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도 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2013년에 6명, 2014년에 3명, 2015년에 4명 등 최근 3년 동안만 13명이나 됐는데,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만 3년간 2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뭐 로또를 사고도 깜빡하거나 아니면 좀 번호를 제대로 맞춰보지 않은 경우가 그만큼 많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참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저축은행과 카드사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 대출 받는 것보다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진다. 좀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감원이 현명한 신용 관리를 위한 팁을 내놨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모가 똑같으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뭐 신용 평점을 더 많이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를 보면요, 이 금융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0.5등급에서 2등급까지 하락을 하는데, 뭐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은행은 1등급 내외,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은 1.5등급 이상 떨어진다고 하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연체는 등급 하락폭이 더 큰데요.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 신용 평점이나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데 금액과 기관에 따라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내려가니까 소액이라도 연체는 좀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도 은행 문턱이 높아서 좀 고민인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연체된 거 저도 몰랐는데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야 좋다고요? 네,
네, 그 불가피하게 연체가 생겼다면 이제 가장 오래된 연체권부터 이제 상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신용 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또 이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이 주거래 금융회사 한 곳을 정해서 꾸준히 이용하는 게 이제 신용 등급에 유리하고, 또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 내역도 이 신용 조회 회사에서 보내져서 이 신용 등급 산정에 반영이 되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용 평가 가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좀 성실하게 내면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수입 냉동과일 일부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대장균 검출. 이 수입 냉동과일들 많이 사드실 텐데요. 네, 요즘에 특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더 수요가 많을 텐데 앞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냉동과일 25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이 2개 제품에서 대장균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대상 과일은 냉동 블루베리 10종, 또 냉동 망고 10종, 냉동 딸기 5종 등이었는데, 에스테이라는 곳에서 수입한 냉동 망고, 또 이룬 푸드 시스템이 수입한 애플 망고에서 이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대장균이 나올 정도면 참 관리가 부실한데 다른 위험은 없습니까? 네, 다른 건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일반 세균 검출량은 모두 기준에 적합을 했고, 이 식중독균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대상 25개 제품 중에서 18개 제품에서 12가지의 농약 성분이 좀 검출되긴 했는데 잔류 허용 기준 이내였다고 하고요. 이 소비자원은 냉동과일은 가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먹거나 또 주스를 만들어 먹는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대형마트에 이 냉동과일 사시는 분들 많은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톱 어떤 것입니까? 그 최저임금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그 전체 근로자 6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면 이 제도 자체의 유지에 대한 그 기반 자체가 좀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이고 좀 이 사각지도 좀 함께 좀 보완을 해야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인간다운 삶 그게 더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올림픽 유치는 쓸데없는 짓. 올림픽 개최는 쓴 만큼 돌려받기 어려운 결혼식.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물론 올림픽을 반대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에 지금 열띤 경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엔 경제적인 분석과 또 기대, 문제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기억을 떠벌려 보면 우리에겐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제 2년 뒤에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죠. 과연 올림픽 개최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분입니다.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효과만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올림픽 또 월드컵 이런 글로벌 빅 이벤트를 열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쟁을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이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경제적인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제적 효과와 경제 외적 효과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물적 투자, 예를 들어 이제 SOC라고 보통 하죠. 도로를 닦는다든지 항만을 확충한다든지 공항을 새로 만들고 이런 투자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가 한 번씩 열릴 때마다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생기면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 오갈 때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기자들이라든지 혹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그런 지출이 또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이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만으로 어떤 그런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잘 합해봐야 보통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도 채 감당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경제 외적인 효과, 예를 들면
우리도 과거에 경험을 했지만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좀 전 국민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던 사회적인 통합, 뭐 갈등 봉합 이런 그 효과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브랜드 효과, 이건 뭐 경제적인 면하고도 좀 통하겠지만 네. 과거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혀 알리지 못할 때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이 마치 중국이나 베트남산과 별 차이 없이 취급을 받다가 이제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꽤 그 믿을 만한 나라구나 이런 지명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그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큰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면 뭔가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사회 그 정치적으로도 좋고 특히 이제 그 행사를 유치한 해당 정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단지 뭐 경제적인 분석만 꼼꼼하게 따지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효과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광고 효과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예가 좀 너무 오래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30년 전에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전 세계에서 지명도가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그 당시에도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헐값에 팔리고 다른 일본이나 유럽 제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번 한국산 제품의 지명도를 높였고 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월드컵이 이 TV 중계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한국이 88년 동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런 네. 어떤 브랜드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그 경제가 그 당시에 처했던 어떤 특수성에 비춰봐야 될 텐데 만약에 한국이 그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가 아니라 이미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였다면 아마 그런 효과를 누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이죠. 네. 가까운 예로 중국이 북경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또 그 올림픽을 잘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던 것도 굉장히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 분석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효과가 있는데 이제 정부든 보통 어떤 정부든 간에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빚진다, 경제적으로 손해본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효과가 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만 해도 60조의 경제 효과 또 고용 창출만 3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효과가 이게 올림픽 때문인지 혹은 2년 전에 했던 월드컵 때문인지 혹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문에 이걸 나눠서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네. 약속은 하는데 그걸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최근 경제가 워낙 안 좋고 또 환율 사정도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네.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돌이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돈 되는 올림픽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예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이 올림픽 개최 비용의 빚을 갚았다 이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좀 올림픽을 개최할 때 순수하게 경제적 효과만으로 따져보면 좀 빚지는 올림픽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그래도 몬트리올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몬트리올이라는 도시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근처에 갔을 때 한 번쯤 더 가볼 수도 있고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효과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면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돈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빌리기도 하고 은행이나 혹은 외국에서 빌리기도 하는데 그걸 다 갚아
갚을 때까지는 또 한 20-30년의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걸 미리 알고, 즉 이번 올림픽은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당장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회수가 되니까 납세자들 입장, 즉 국민들 혹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각오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최를 네. 결정하면 좋은데 그런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좀 장밋빛 그 전망을 내놓고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이나 납세자를 방향으로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개최하는 돈이 다 납세자들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납세자들에게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이 돈이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에 걸쳐 어떻게 회수될 거다. 이런 거를 좀 정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2년 뒤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규모는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벌써 예산이 8조 8천억 원에서 한 13조 원으로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인구, 입지 이런 것들 따져보면 지금 투자가 너무 과해서 이 앞서 올림픽 사례들처럼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실패한 올림픽이다 혹은 뭐 실패한 스포츠 이벤트다라고 꼽히는 그런 행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예를 들어 IOC 그 올림픽 준비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개최 도시에게 일종의 요구를 하는데요. 그 의무사항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 숫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 뭐 언론인들 이런 전체 숫자를 고려합니다. 그럼 한 2-3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2-3만 명에다가 또 관광객까지 동원하면 보통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그런 인프라를 요구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애써 건설을 해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 주민이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완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평창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일부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 예산이 잡히면 보통 한 1.5배 정도는 더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즉 8조 8천억 원에서 한 50% 정도 더 증가하는 건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지난 그 런던 올림픽 이후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되도록이면 좀 돈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 경기장도 재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도 워낙 브라질 경제가 안 좋고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한 20% 정도 감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의외로 반응들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만의 어떤 아이디어, 우리만의 이벤트를 가지고 그 관객들 혹은 시청자들 감동시키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림픽이 돈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 밖에 더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의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면 여러 개의 도미노가 움직이듯 이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는 보편화됐습니다. 그만큼 금리, 즉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돌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돈은 별로 돌지 않는다. 게다가 통화가치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또 어떤 정책을 보완해야 될지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춘다 이런 표현이 오를 만큼 계속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어떤 경제 활성화 또 이 정말 돈맥 경화가 오지 않도록 돈이 돌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도 없고요. 오히려 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 교과서대로 일어나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그 통화 가치는 이제 우리가 대내적으로는 물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이제 환율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돈이야 더 풀어지겠죠. 네. 풀어지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그러니까 풀어지는 건 아니고요. 첫째가요. 네. 그렇죠? 일반 서민들한테는 사실 그러니까 금리 낮춰도 뭐 돈의 여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자기 주머니 별로 안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제 돈이 이제 그러니까 풀어진 가게나 기업의 경우에 그 돈을 그러니까 지출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는 압력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것을 경제학적으로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이제 물가도 안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함정에 빠진 것 같다 해가지고 돈이 유동성 함정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에 이제 별로 이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에도 불구하고요. 네. 근데 환율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외환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되어지는데 예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네. 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내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해외보다 높으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은 뭐 앞에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경쟁적으로 서로가 인하하다 보니까 그 인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수익률 차이를 누릴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정부 채권인데 국고채 수익률이 주요 국가들의 그러니까 수익률보다 네. 지금 이제 높은 상태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선진 국가들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도 플러스 1%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금리에 따라서 또, 환율 문제까지 연결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국채 금리는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물론 안전자산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요.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돈의 가치를 조금 낮춰서 돈이 많이 돌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들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배경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이제 간단히 이제 그 뉴질랜드랑 호주 같은 경우는요. 네. 여전히 이렇게 기준금리를 최근에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네. 뉴질랜드는 2%로 우리보다 그러니까 한 0.75%포인트 높은 상태고요. 호주도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강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노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이제 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엔화 가치도 낮추려고 하는 이제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다고 해가지고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 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금 금리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결국 가게가 그러니까는 예금을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돈을 내야 되는 벌금까지 내야 된다는 네네. 얘기인데. 누가 그러면 예금을 하겠어요? 다 돈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금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 인하도 그러니까 크지 않다 보니까는 이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이제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를 못 볼 거라는 이러한 예상 속에서 일본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 강세라든가 일본 엔화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상과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자,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정책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돈이 유동되는 곳에 금리가 조정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좀 간접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의 역습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이제 낮춰봤자 효과도 없고 오히려 예금자들을 압박하고 또 경제 상황이 왜곡되지 않냐 이런 우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일본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평가를 지금 점검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 목표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인데요. 시장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려가지고 가게나 기업에게 자금이 대출되도록 하는 건데. 네.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예금 금리를 내리더라도 화폐를 그런 현금으로 이제 보유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현금 보유 규모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은. 네.
은행들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리지 못하다 보면 대출 금리 인하 효과도 한계가 있으면은 네. 은행은 수익성 악화만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은행 부실로 갈 수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런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해외 자금 유출로 이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효과인데 대개 주요 선진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기축 통화이다 보니까는 기축 통화는 이 글로벌 소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기축 통화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 절하 효과가 이제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효과도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도 지금 2014년 이후 5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통화가치 절하 폭이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친다 싶을 정도로 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돈을 쥐고 있고 쓰느냐에 다르겠지만 돈의 가치를 조금 더 보편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귀해지는 현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이건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실물 경제 부양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입 아프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당국에서 계속 내리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강요받아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이제 형국인데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 부양 효과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했을 때 가게나 기업이 돈을 써야 되는데 네. 가게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갑을 닫고 있고요. 기업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현금 보유만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부양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해외에서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 환율 인하 효과가 환율에 이제 효과가 있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내다 보니까는 그 효과도 안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풀린 돈들이 자산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머물게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실물 경제는 돈이 안 돌고 네. 대개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 이게 돌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산 가격 상승으로 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정말 한순간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9월이나 10월 즈음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거다. 하방 리스크를 좀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추경하고 좀 맞춰서 인하될 여지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막연히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 하방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기계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까지 봤듯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단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러면 두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교과서적인 처방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네네. 단지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한 차례 정도 이제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효과가 별로 이제 지금까지처럼 별로 없을 거라는 게 문제죠. 네. 자, 효과라는 부분을 명확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 물론 뭐 워낙 덩어리가 큰 얘기이지만 기준금리에 있어서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 통화 정책의 목표는 이제 사실 기대 효과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에 이제 가계부채 부작용이 이제 증가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데 계속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부작용을 키우기보다는 네.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통화 정책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러니까 돈이 돌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한국판 양적이라든가 헬리콥터 머니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가 필요한 곳에 돈을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러니까는 배분시키자 이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실물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런 금리 인하에 계속 기대지 말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화 정책에 좀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항생제를 처방하기보다는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도움이 가야 될 곳을 찾는 방식의 통화 정책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변액보험입니다. 5264님 좋은 내용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답도 감사합니다. 내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